실제 올라요? 뭐 떨어지지 않고? 아니에요. 뭐야?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7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혼자 잘 지내겠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한데 요새. 그러니까 날 많이 풀렸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래도 날씨는 안 좋더라고요. 요새 제주도 가는 가는데 날씨가 좋은 날이 없어요. 네. 서울이 좋으면 제주가 안 좋고 제주가 좋으면 서울이 안 좋고. 네. 그래서 날씨가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야외 활동도 하기 괜찮고 날씨 따뜻해서 네, 뭐 마음의 문은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겨울이 가긴 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3월 시작이니까 뭐 봄이지 뭐. 그러니까. 봄이다. 부동산 시장 안에서 3월은 어떤 의미죠? 부동산 시장 안에서 3월은 전세 더럽게 안 빠져요.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 학기 시작하면서 네. 겨울에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사할 수요들 다 빠지고 나서 살짝 굼뜨고 애매한 시기. 2월부터 3월 한 3월 말 가야 조금 돌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살짝 조금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슬슬 2월 달까지는 좀 찬바람 불었다고 하면 3월 달부터 슬슬 투자 수요들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 생기기도 하는 시절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별별수다 안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광명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를 공급하겠다. 서울까지 20분 철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기사였는데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사대책 후속 조치인데요. 국토부 장관께서 전국에 8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중에 24만 3천 가구를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머지 15만 가구의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서 4월께 공개하기로 또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광명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된다는 내용입니다. 총 7만 가구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라고 얘기하는데요. 광명시흥이란 지역은요.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택시장 침체와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던 지역이라서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정됐냐?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 및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해서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는데요. 지방 지역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선정을 추진했다라고 하고요. 광명시흥의 경우 기존 3기 신도시 5곳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면적도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에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교통대책도 마련이 됐는데요. 서울까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을 구축한다고 해요. 그래서 127호선과 현재 개설 개발 중인 신안선선, GTX B노선, 이런 부분들의 예비 타당성 검토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고 해요. 여의도로 20분, 서울역 25분, 강남까지 45분이면 갈 수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서울까지 직통은 없고 모두 환승 노선이라서 소요 시간이 더 걸릴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세 지구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자,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의 의미, 그 다음에 광명시흥 지역에 대한 추가 택지 지정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별별수다 할 때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했었죠. 그렇죠. 거론한다, 어디 될 거냐. 이제 그거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광명, 그다음 광주 산정지구, 부산 대저지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방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렇지. 광명시흥은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력한 곳. 그러니까 지난 계속 얘기가 나왔다가 안 된 곳들이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광명시흥이 그래서 계속 유력하다 안 됐는데 요번에 결국은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그런 표현 썼던 것 같아요. 방구 자꾸 나오면
뭐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닌가? 앞으로도 또 계속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기존에 얘기 있다가 유력하다 어쩌다 하다가 뭐 아니다 말 바꿨던 곳들. 그렇죠. 사실 창릉 같은 경우도 아니다 했지만 결국 나왔던 거고 뭐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올 곳들이 뭐 간북이라든가 하남 간북이라든가 뭐 아니라고 했으나 뭐 지금 열심히 한쪽에서는 또 물밑에서 그렇죠.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또는 뭐 김포 쪽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포라든가. 결국은 이제 이 광역철도가 맞물리는 지역으로 해서 도로가 갈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게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죠. 아무튼 광명은 규모가 꽤 있어서 지금 요거 나오고 나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카톡방을 시작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유를 할 만큼의 내용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막 이거 관련해서 광명의 뉴타운 물량도 앞으로 나올 것들도 많고 이게 옆에다가 이런 대규모 공급을 떼어버리면 기존의 광명 뉴타운 재개발 구역들이나 인근의 뭐 철산 재건축들이나 이런 쪽은 뭐 악재 아니냐.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경우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어제 안 그래도 뭐 부동산 관련해서 무슨 유튜브 출연 미팅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는데 이제 그쪽 회의하는 중간에 그런 거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악재 아닌 것 같은데. 네, 별로 악재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가격 출렁이면 실수요자들은 원래 이 광명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들 항상 그렇잖아요. 대규모 재개발지들은 매물이 넘치잖아. 그렇죠. 악재로 받아들이고 마음 급해서 털려는 물건 나오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가격 좀 조정되면 그런 데 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위례 신도시가 들어와요. 네. 그럼 그 옆에 헬리오시티는 가격이 안 좋을까 좋을까? 일단은 헬리오시티는 송파구잖아요. 핵심 지역. 위례도 송파야. 그거는 세계구가 모인 거고. 근데 위례 송파도 결국 뭐냐면 밑에 받쳐지는 동생이 하나 들어오는 거지. 굳이 저는 그렇게 쪼크가 될 필요가 없다. 주변에 나오면 그 인근에 결국은 이 동생이 하나 생기는 거고 동생의 가격이 형님을 받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러니까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성이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굳이 쫄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광명 뉴타운이거든 아니면 광명의 재건축 정비사업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출렁이면 한번 좀 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말했는데 모르죠 뭐.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굳이 주변에 이런 게 생기는 게 우리 별별 수다에도 그렇게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지만 굳이 주변에 이렇게 생기는 게 그쪽으로 인프라들 많이 들어오고 좋아지는 거고 더 규모가 커지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번 3기 신도시들은 교통 인프라, 광역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타고 빨리 서울 갈 수 있고 뭐 이득이 생기면 생기지 굳이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끼면서 애매한 단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호재 아닌가. 인구 증가에 따라서 다양한 인프라가 확충되니까 그렇죠. 지역에 호재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이거 발표되고 나서 광명 쪽 그 뉴타운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실제 올라요? 떨어지지 않고? 아니에요. 뭐야? 달아오르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재개발 관심으로 투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그다음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해서 관심들이 올라가고 근데 좀 거리 있는데 광명 뉴타운 역세권 지역이랑 이 지금 이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후보지랑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도 교통망이 지나가면서 뭔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기대였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심리가 그렇게 꺾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네. 자,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15만 가구는 4월께 또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 있다가 없었던 데들 중에서 또 이제 이렇게 발표하면서 택지 공공이 공급하는 택지에
주택 공급을 이제 딱 서프라이즈 하면서 서프라이즈. 네. 자, 이후에도 뭐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굉장히 확실하게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지구 또는 신도시 지정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실 것 같으니까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 들고 있는 분들 중에서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아파트 받을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계속 안 돼도 그럼 그 다음 저거 받아봐야지 기다려야겠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측면은 좋은데 계속 한편으로 찜찜한 건 물량들 중에 상당수를 뭐 임대. 그죠. 그러니까 네. 뭐 토지는 빼고 건물만 분양한다든가 아니면 환매 조건 붙여서 오래 거주해야만 다 차익을 누릴 수 있게끔 제한을 둬서 분양한다든가 이제 이런 옵션이 붙어서 나오는 분양 물량들이 많을 거라 조금 그렇죠. 좀 찜찜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청약제도도 지금 계속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막상 온전히 토지와 소유권이 다 넘어오는 그리고 전매도 가능한 뭐 민영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공 물량 중에서도 뭐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런 유형의 공급부는 네. 굉장히 또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신고가가 취소됐는데 포털에는 실거래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들어서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에 관련된 기사들이 탑으로 뜬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기사를 모아서 같이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규제지역 대상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적발이 돼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3, 4월 중에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계약 취소 사례 건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해제 신고 의무화 이후에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건은 총 79만 8천 건이래요. 이 가운데 해제 신고된 건이 약 3만 9천 건으로 거래건 대비 4.9%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해제 신고된 이후 재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해제만 된 건은 약 2만 2천 건이라고 해요. 자, 전체 해제건 대비 56.6%에 달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매도를 포기하거나 또는 허위 신고가 된 케이스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건 중에서 계약 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약 3,700건이니까 신고한 신고 건수는 순수 해제건 대비 16.9%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계약의 해제 사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면 매도자가 가격이 올라서 변심으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는 경우 매매 가격이 계약금 100보다 더 오른 경우가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매도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도자의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해야 됩니다. 자, 매수자가 계약 해제에 동의할 일은 거의 없죠. 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뭐 그런 상황도 가끔 있긴 합니다. 전세 임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세를 못 맞췄다거나 또는 실입주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실입주가 불가능하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증여자금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증여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데 거의 극소수죠. 매수자가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정인이,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이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등 거래 당사자로서 다수 거래건에 참여하는 등 특정인 다수 거래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 36건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의심이 될 만한 사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조사는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배액 배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됐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서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 대출 규정 위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장난쳤다. 이게 입증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는 사실인데요.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실거래가 시스템 정보 공시 관련돼서 오류가 생긴다라는 얘기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앱에서는 실거래가로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예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중복, 차고 등의 거래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계약 취소가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중복, 차고 거래의 가능성도 있고 의도와 관계없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실거래가인 것처럼 등재되어 왔다는 것 자체도 이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때문에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일단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한 사람이 다수의 계약 해제를 했다라는 건, 그리고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신고가 들어갔다면 다시 팔았다는 얘기인데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고 계약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배액배상을 받았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배액배상 받은 것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것도 또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떠오르게 될 것 같은데, 자, 가격 조작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배액배상 세금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가 이번 별별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우 지겨워. 이거 갖고 도배 지금 그래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도배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 부동산 가격이 투기 세력들의 신고가 농간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니들 지금 신고가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도배를 맨날 해. 맨날 와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떡밥이구나. 그래서 얘기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봤는데, 이게 신고가 나온 것 중에서도 실거래가를 잘못 신고해. 그러니까 결국 자전거래 얘기 나와서 그렇죠. 그거잖아요. 실제 거래 안 해놓고 허위로 거래한 것처럼 가격 올려놓고 신고해놨던 것들은 해제 신고해서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실제 거래 안 했지만 실제 거래한 것처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 있다. 지난주에도 우리 얼핏 이 얘기 했었는데, 맞아요,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게 조사한다 그랬으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궁금해요. 잘 좀 털어서 실제 그런 식으로 악용했다고 하면 그런 생각 못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막 되게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얘기를 국토부 장관께서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 79만 8천 건, 약 80만 건 중에서 3만 9천 건이라 5%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계약 해제를 한 게 아니라 재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뭔가 신고 가격이 잘못됐다든가 해서 사유로 인해서 해제 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밖에 할 수 없었던 것까지 빼면 그러면 한 2만 2천 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80만 건 거래했는데 그 중에 2만 2천 건 정도, 그러면 몇 %예요? 한 4%? 아니지, 4%도 안 되지. 한 2, 3% 되나요? 그 정도가 실제 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해제 사유는 시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이게 지금 전체를 뭉뚱그려 놓은 거니까, 지역에 따라서 후행하는 지역들 중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도자가 난 5억에 팔았는데 지금 시세가 6억이 돼버렸네? 근데 나는 그럼 계약금 5천만 원 배액배상 해주더라도 6억에 파는 게 이득이니까 그렇죠. 그냥 해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순수 해제한 건들, 이런 것들, 결국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집계를 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통계를 통해서 계속 집계를 하다 보면 이 비율이, 그러니까 순수 해제 비율이 이 정도 나오는 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비교해서
좀 그때그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실제 이제 조사를 하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시장 교란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전 거래 하지도 안 해놓고 한 것처럼 이렇게 장난친 거라고 하면 뭐 처벌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명확해질 것 같고, 뭐 숫자로 봐서는 저는 막 이거 엄청, 그러니까 도배가 막 하도 올라와가지고 되게 심각한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이게 많은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그분들의 주장도 사실 설득력이 없지. 왜냐하면 전체 거래 중에 80만 건의 거래 중에 얼마 안 되는 이 거래 사례로 시장 전체가 교란이 되나요? 근데 그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그렇죠. 80만 건 거래 중에 엄청 많은 게 다 그런 어떤 자전 거래였다고 하면 야 이건 진짜 개판, 나라가 개판이네 그건데 뭐 2, 3% 정도 되는 비중의 어떤 거 가지고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냥 그런 짓을 하는 나쁜 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놈을 혼내주고 처단해야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지. 처단? 네. 소수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가 문제다라고 시장 전체가 지금 왜곡이 됐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확대된 해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뒷부분에서 지적하셨던 요새 프롭테크라고 해서 이런 공개되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일반인들, 민간에서 그 자료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들이 공개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실거래가가 이만큼 올라왔어? 국토부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앱들이나 뭐 네이버라든가 호갱노노라든가 그렇죠. 아파트 실거래가 앱 이런 거 통해서 얼마 지금 거래됐구나 보고 이제 시장 상황 판단을 하는데 요게 이제 반영이 DB를 가져갈 때는 되는데 이게 해제됐어라는 DB가 나오는 것까지는 같이 맞물려가지고 좀 못 뿌려주면서 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도 뭐 조정할 수 있게끔 데이터, 공공 데이터 클렌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데이터가 오는 것들을 가공해서 보여주게끔 하는 프롭테크 회사들도 되게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깔끔하게 안 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해제된 건지 뭔지 파악 이런 게 좀 잘 안 돼서 그걸 갖다 제대로 못 보여주는 그런 현장 어떤 이 개발자 쪽에서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잘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바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조금 그 부분 서로 매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뭐 결국은 이런 건수가 있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 이런 신고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건지 아니면 처벌을 더 강화해서 무섭게 해서 못하게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인데 개정에 관련된 거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30일 내에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시점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등기 시점 후에 그러니까 등기 시점에 하자 뭐 이때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던 거고 처벌에 관련된 거는 지금 과태료 3,000만 원 또는 자격 정지에 대한 부분들이 처벌에 관련된 부분으로 뜨고 있어요. 보면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아, 이게 법하려 하고 입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 교란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 비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걸 너무 문제 의식을 안 갖고 그냥 막 하는 아니냐 이런 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도 하는 사람은 있어. 근데 그게 막 당연히 다운 계약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은 문제인 거지. 그렇죠. 하는 몇몇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못하게 잘 막으면 되지.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이 앞으로 개정 쪽으로 갈지, 처벌에 대한 것으로 갈지, 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드러나는 진실은 뭔지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빨리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까지 무슨 아파트 무슨 뭐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담합 이런 것들 조사한다 해서 엄청 막 제보 받고 그랬잖아. 맞아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제보 막 엄청 많아서 접수가 얼마나 많이 됐고 어쨌고 막 처음엔 그래서 정말 아파트 가격 담합이 부동산 가격의 주범인 것처럼 막 으쌰으쌰 시끌시끌했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도자료 냈지만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막상 그때도
제보 받아보면 서울은 몇 개 없고 경기도 일부 지역이고 막상 몇 번 기사 나오긴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별로 실체가 없더라. 맞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뚜껑을 열어보고 실제 어느 정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전체 중에서 그게 드러나야 우리도 지금 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문제에 대한 해결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한남, 아현, 장위 등 서울 28개 지역에 공공재개발 돛을 올렸다라는 얘기인데요. LH나 S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1, 2차 공모 결과 서울 28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동의율이 충족돼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3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등에 따르면 총 28개 구역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추천됐다고 해요. 공모 신청 구역 47개 중 약 60% 규모라고 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지자체가 서울시에 추천해서 다음 달 말 서울시 국토교통부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길다. 거쳐 최종 선정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용산, 마포, 성동, 강동, 성북구, 영등포구 같은 곳들이 지금 후보지로 올라왔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검토해서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부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지로 선정돼도 주민의 3분의 2는 동의를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강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정부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2030 서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지난주 지구단위 계획구역 노후도 산정 기준 개선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건물 최소 절반 이상의 넓은 규제는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자, 말 많던 공공재개발 구역 후보지 지정, 네, 어떻게 보셨는지, 또 후보지 지정이 후보지니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속도면 내에서도 고려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차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12곳이 올라가서 8개 지정하고 4개는 이제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신청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 지금 정비 구역 지정을 못 받은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받았던 곳 중에서 이 재개발 사업은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주거 기반 시설을 굉장히 열악한 게 조건에 맞아야 되고 그렇죠. 주택들도 굉장히 노후한 게 조건에 맞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 지정 요건이 되거든요. 그 내용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신청되었던 60-70개? 47개네요. 47개 중에 대부분 이제 상당수가 그렇죠.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일단 니들은 요번에는 안 되겠다 걸른 거고요. 이제 그 선을 통과한 28곳 정도만 받았대요. 이제 요 내용을 놓고서 이제 앞으로 후보지를 정할 겁니다. 이 중에서 몇 곳이 될지는 조금 또 이제 봐야 아는 거고요.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이 신청한 거니까. 네네. 또 내부적으로 실제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도 나중에 따져봐야 돼요. 동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건 추후의 문제지만 이 중에 아무튼 이 위원회를 서울시 국토교통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네. 아무튼 위원회. 예, 위원회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서 그러니까 구별로 배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등등 고려해가지고 아마 또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 정해서 설명회 좀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동의 요건 받아 사업 시행자를 LH나 SH로 하는 이제 받고 다음 단계를 가겠죠. 네. 그리고 요번에 신청했지만 떨어진 곳들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서울시가 지금 시의회에서 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이건 이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용역을 하고 그 내용이 이제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고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공공재개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신청하세요. 뭐 이제 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재개발의 시대를 갑자기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좀 엉켜서 저도 명쾌하게 잘 모르겠는 부분이 이번에 신청한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2월 5일 이후에 물건을 사면 청산되는 그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재개발 방식이 그런 방식을 앞으로 추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명쾌하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네, 그런 혼란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거래 제한 사업 가는 건 가는 건데 이러한 거래 제한 부분들이 어떻게 맞물릴지 조금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이 토지를 전부 다 국가에다가 수용하고 가는 그런 방식의 공공재개발인 건지 이게 조금 뚜렷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거라고 하면 또 내 입장에서는 각자 도상에 있을 때 각자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 아닐지 따져봐야 되니까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 나와 있다가 그리고 제가 조금 이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제부터 생각하고 오늘 별별 쓰다 가면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2000년대 중후반은 대재개발의 시대였어요.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대뉴타운의 시대였고 그래서 2007년, 8년 아주 그냥 2007년도, 8년도 가면서 2005년, 6년까지는 강남의 재건축이 시장을 캐리하는 어떤 큰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뉴타운과 재개발이 2007, 8년, 9년까지 막 엄청나게 막 붐업이 됐었잖아요. 그 시절에. 근데 그 시절에 재개발, 초기 단계 재개발이며 진입하셨던 분들이 2010년, 11년, 13년, 14년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었어야 됐죠. 그나마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조합이 되어 있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던 곳들은 어쨌거나 이번 상승장에 빨리빨리 추스려가지고 아파트까지 마무리된 곳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초기 단계였던 재개발 구역들은 어땠어요? 많이 망가졌죠. 그렇죠. 예, 구역 지정도 아예 못하고 조합 설립을 못한 곳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구역이 해제된 곳들도 많았고 힘든 길을 겪었던 초기 단계 재개발 구역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서 되게 힘든 일을 겪었던 곳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왜 2010년, 11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모두가 소유자들이 원해서 재개발을 하고자 했는데 왜 갑자기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동력이 사라졌을까? 그때 우리 돌이켜보면 보금자리 주택 영향이 되게 컸어요. 지금 공공택지들이 결국은 그 시절의 보금자리 주택이란 말이에요. 의뢰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세곡지구, 내곡지구라든가 이런 정부가 서울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는 택지의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공급되었던 서울 도시만의 물량들이 적체되어서 사실 걔네들도 좀, 그러니까 너무 올라버린 가격이긴 했지만 물량들이 소진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장에 후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남 쪽 부동산 가격들은 꺼덕꺼덕 그렇게 예전과 같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는 못하면서 이게 힘겹게 고가갱신을 하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다라고 본다면 뭐 그 밑에 중하위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강남이 치고 올라갔던 가격대를 쫓아서 올라가면서 갭을 메우는 현상들이 강남과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지금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남의 상승률은 지금 되게 이렇게 멈춰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앞으로도 계속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에요. 이 상승세가 주춤하다는 얘기 자체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슈들이 뭐냐면 정부가 이제까지 굉장히 큰 틀에서 많은 것들을 정책적으로 바꿨어요. 예를 들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셔서 주택 많이 임대사업 안에 들어와서 다주택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던 것들을 완전 큰 틀에서 이제까지 했던 거랑 말을 바꾸면서 바꿨어요. 그래서 주임이사 걸려놓은 매물들이 일정 시점 이후부터 이제 계속 묶였던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는 물량들 그게 거의 100만 호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량이 시장에 세금에서 조금 자유롭게 풀려서 나오는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없었던 공급, 그러니까 신축 공급, 제가 얘기할 때 신축 공급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고 별로 생각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재고주택 매물이 시장 안에 풀리지 않게끔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걸로 묶여있는 게 문제지, 오히려 신축 물량은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재고주택 매물들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말도 안 되게 막 채찍질을 하면서 3기 신도시 물량들도 사전 청약까지 해가면서 다시 지금 니들 분양받지 말고 사전 청약이라도 해서 갈 준비하세요라고 지금 죄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그냥 내가 기존의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또 있을 거라면,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3기 신도시가 내년 내후년이었다라고 하면 당장 올해부터 입주가 몇 년 뒤라고 하더라도 사전 청약을 받으면 일단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숫자들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올해부터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앞으로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해서 엄청 좋아지는 상황만, 꽃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꽃그림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씩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초기 단계 재개발은 막판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딱 눈앞에 다 와서 펼쳐지게 되면 막상 동기부여가 안 돼서 사업이 예상처럼 안 가는 상황들이 2008년, 9년, 10년, 11년에 있었던 것처럼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맹신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딱 걸리잖아요. 이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또 아닌 곳들도 뭐 완화해서 갈 수도 있다. 또 여기는 안 됐지만 다음번에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으로 초기 단계 재개발들을 좀 무모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신중하게 조심하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시기다. 이게 가격은 올라요. 되든 안 되든 이 상승장의 어떤 끝무렵까지는 이런 초기 단계 재개발 아무 구역 지정이고 뭐고 안 된 곳들도 사실 가격은 올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딱 끝나면 사라져요. 완전히 싹 내 걸 받아 먹어줄 수 있는 시장의 수요가 아예 없어지고, 그 다음 매수세가 뭐 한 1년 뒤면 올까 2년 뒤면 올까가 아니에요. 한 8년? 10년? 내가 산 금액에서 내 구조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그런 사라지는 시기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재개발 다 돌렸다. 기사에서는 희망을 얘기하고 당신도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얘기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을 수 있고, 이 기사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환경에서는 그런 단서들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3년 뒤, 4년 뒤에 공공 분양 물량 뭐 교산이고 왕숙이고 막 지금 분양 물량들 계속 나오고, 나 재개발에도 좀 관심 좀 가져줘 하고 싶은데 언론에서는 3기 신도시 얘기만 졸라 해대고,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 물량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재고주택 물량에서도 지금 요새는 매물이 뭐 어떻게 더 많은 뭐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묶여 있잖아요. 3, 4년 뒤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불황이 와서 네. 가격이 조금 안정된다 싶으면 나라는 언제든 지금 정해져 있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 해제해버려. 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풀리기 때문에 매물이 북처럼 탁 쏟아지는 거예요. 나도 팔 거야. 양도세 중과만 풀리면 나도 팔 생각이 있어. 나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팔아서 차도 좀 바꾸고 돈도 좀 쓰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이버머니처럼 묶여가지고 있는 거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임대사업자 매물 풀려, 다주택자 중과 때문에 못 팔고 있던 매물 풀려, 신규 공급하는 물량 풀려. 제가 말씀드린 이게 2010년, 11년, 13년에 딱 그 모습이에요. 맞아요. 2008년 11월에 양도세 중과 풀자마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 됐고, 2009년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한다고 해서 세공내고 막 지정하면서 하니까
주변에 민간 분양 5억 5천에 했는데 그 옆에 그린벨트 풀어서 3억에 한다고 하니까 그 물량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람들 스톱돼.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금융위기 와가지고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은 현금 들고 있어야 돼. 이 수요 딱 엇가져 하면서 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패닉이 무너졌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앞으로 3, 4년 뒤에 안 오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때는 아파트도 출렁하는데 이런 초기 단계 재개발 수요로의 이 움직임은 되게 안 생겨요. 안 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은 우리가 되게 희망적인 얘기만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의 시그널들, 정책적 변화가 한 개, 두 개 나와 있는 상황이라 좀 그런 보수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움직이셔라.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떨어질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 현실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능성들이 하나, 두 개 지금 시장에 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잘 회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초기 재개발 사업지다.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난 텀에서도 초기 단계 재개발 나중에 비싸게 받아먹은 사람들이 제일 곡소리 났어요. 맞아요. 이번 텀에서도 그럴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라.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갈게요. 네, 전세금, 전세시장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세금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대차법 도입 이후에 줄곧 치솟된 전세값이 이사 공급 대책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고 있어서 이거 이제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화된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또 불행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월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전월의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다 이사철이 시작되는 등 전세 시장에 다시 불을 지필 요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에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서울의 전세값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1월 첫째 주부터 4주 연속으로 오름폭을 축소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보고 당장 3월부터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부분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주 물량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계속 있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최근 몇 주간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이 주춤한 것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혹은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크게 적용되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오를 요인이 여럿이다 보니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인데요. 신규 계약에서는 재계약분보다 인상폭이 더 커지는 만큼 올해 말까지는 전세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2배 오른 전세가격, 갈 곳 없어 위험보다 많고 담보 잡힌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법 이후에 전세가격이 고공행진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전세 매물이 쌓여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안 되고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조건도 까다로워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는 게 아닌데 대부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어서 잘 나가지 않고 있고요. 또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은 담보가 잡힌 집이라서 오히려 가격만 싸면 오히려 계약 성사가 빨리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주요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전세 시장 얘기인데 전세 가격이 오르는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전세 물량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임대차보호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서 지금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로 창출되는 물량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이 기사 꼭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사전 청약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청약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계절적 수요인 봄 이사철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 아파트 매수가 불가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전세에 거주해야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결국은 조세 전가 같은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의 오르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세 가격이 오르는 요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하고 혹시 하락할 요인은 있을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네. 제가 뭐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데 네. 그냥 저도 주워 들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살짝 아까 앞서서도 얘기를 맞아요. 했지만 네. 약간 애매한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1월달, 12월, 1월, 2월 움직일 사람들 움직였고 살짝 지금 움직이기 애매한 시기라서 매물이 쌓이는 현상이 보면 뭐 강남에서도 확실히 학군지에서도 생각보다 매물이 안 나오고 쌓인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왜 쌓이냐 이유를 볼 때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그 오른 가격을 고수하니까 그러니까 싸면 나가는데 안 싸게 내놓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 단위로 5천만 원씩 가격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하는 거죠. 네. 약간 수요가 없는 시기이긴 한데 임대인들 중에서 가격 쫄려서 좀 싸게 내놓는 물건들 좀 빠지고 그런 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올해 지금 상반기랑 하반기 입주 물량 좀 체크해서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올해는 2분기까지 입주 물량이 좀 있고 그다음 하반기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들 중에서도 어느 시절에 물려 있느냐도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근데 하반기 전세 가격 움직임 어떻게 될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올라서 사실 이게 올랐으면 올라서 좀 뭐 임대료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월세로 좀 전환을 하거나 그러니까 좀 임대료 협상을 임대인이 유리한 쪽에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네. 뭐 임대료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어쨌으면 좋겠다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상황 자체는 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올해는 입주 물량들이 워낙 적은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다수인 상황이라서 더 올라가는 쪽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호가가 많이 올라버린 거라서 또 이제 지금 가격대 이후에서는 좀 덜 올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세 가격의 하락 이런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다. 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세 가격이 이런 이유에서는 하락할 수 있다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없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세 가격 안정화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심리가 죽거나 하면. 자,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 또 전세를 새롭게 구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 전세를 내놔야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면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세 가격은 얼마였는데 지금 조정받는 것이 단기간 조정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버티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니까 또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임대인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세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어쨌든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은 앞으로 계속 가중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반기랑 상반기 나눠서 봤어요. 네. 상반기에 서울 입주 물량을 봤더니 네. 19,000 정도로 나오고 이게 지금 카운트는 뭐 기준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하반기는 11,70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반기 7월에서 12월 쪽이
훨씬 물량이 좀 줄어요. 근데 이게 합치면 38,00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요 숫자는 뭐 이거저거 다 합친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민간에서 얘기하는 아파트 입주 말고. 그렇죠. 다 합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비율로 따져서 볼 때 3분의 2가 상반기고 3분의 1이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급감하는 거지. 하반기가 오히려. 하반기가 오히려 물량이 적어요. 입주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하반기가 조금 이 내용만 따져서는 하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경기도는 상반기 하반기 비슷합니다. 48,000 상반기에 46,000, 하반기에 48,000이니까 경기도는 비슷하네요. 네. 자, 그래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른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5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민청원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각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슈와 쇼크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월급쟁이는 평생 집 사지 말란 소리냐? 분양가가 더 오르자 무주택자들이 뿔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지난 9일에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새 아파트 분양가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하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끄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다양한 유튜버들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더라고요. 자,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 내용은 무주택 청약 대기자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니겠냐. 분양가를 건설원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건설사에 떡밥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분양가를 시세 90%를 맞추라고 하면 월급쟁이 무주택자들은 분양 신청을 포기하는 의미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7억 5천만 원이나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월급쟁이가 모으려면 200만 원씩 모아도 한 3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아닌 건설사 사주의 이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공급 확대를 위해서 분양가 기준을 시세의 90%에 맞춰야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제 도마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부에는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을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말만 기다려왔던 무주택자들이 폭발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민간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곳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득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게 마련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보는 관점은 약간 좀 그동안 달라왔죠. 그럼 민간 공급은 막고 정부 주도의 공급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 왔는데, 이번 내용들을 통해서 민간의 공급 참여를 좀 유도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쪽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분양 원가 기준, 그 다음에 시세 기준의 90% 공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그냥 이거 저는 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냥 제 솔직한 생각은 이래요.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쉬고. 네. 감정 추스리시고. 네. 새 차가 비싸야 돼요? 중고차가 비싸야 돼요? 새 차가 더 비싸죠? 근데 왜 주택 공급 정책은 새 차를 항상 중고차보다 한참 싸게 공급해야 된다라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 이 새 차는 중고차 시세의 90% 이하로만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제도 아니야. 지금 얘기는 더 싸게 해야 된다. 90%도 비싸다. 중고차의 한 70%, 80%로 낮춰야 된다. 이 얘기잖아. 새 차가 당연히 좋고 더 좋은 거면 더 비싸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쌀이라든가 이런 필수재에 있어서는 정부가 되게 강력하게 개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에서 접근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돈 모아서
이거 살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난 이거 받아가지고 나도 새 집을 갖고 싶은데 새 집을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네가 새 집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난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제가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새차 가격을 중고차 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해야 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복지고 나라는 그걸 나라는 앞서서 그걸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주장을 할 수도 있지.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느냐? 니네 거에서 해. 민간 땅에서 하는 거 말고 공공이 땅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있으면 거기서 그렇게 해. 네. 왜 개인들이 사고 파는 민간 시장에까지 와서 그걸 주장하느냐. 저는, 그래, 국민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이. 국가 갖고 있는 땅에서 그런 거 할 때 그때 해. 국가한테는 그걸 요구해도 되지. 그렇지. 근데 다른 개인들한테는 하면 안 되고. 요구하면 안 되지.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한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저는 지금의 분양가 규제도 지나치게 과도하고 그 사유재산권이 그로 인해서 많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에 동의하지 못하죠. 그냥 제 가치관은 그래요. 결국 무주택자분들이 불만을 가지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분양가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실패에 따른 결과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게 결국은 중고차 값이 엄청 올라간 게 문제인 거잖아. 그렇죠. 중고차 값을 누가 엉터리를 만들었어. 우리가 중고차 가격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제, 새차 가격을 싸게 해줄 테니까, 중고차 가격 올라갔는데 동참하지 말아라. 했던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얘기들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표 얘기 나오고 정치 얘기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얘기들이 좀 여러 지면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늘 언제나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고 늘 언제나 서민들이 접근하기엔 굉장히 높은 벽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높은 진입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같이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또 분양 막는 공공자가주택 20년간 못 판다. 그리고 5년 실거주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사대책으로 당시 83만 가구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거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공공자가주택은 20년간 매매를 못하고요. 5년 실거주 의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기로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과 처분,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이 공유형 주택은요. 분양가격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에 나중에 보유 지분을 LH에 되팔면서 지분 비율만큼 시세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주택의 경우에는 전매행위가 20년간 제한이 되고요.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이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분 적립형 주택은요.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각각 최대 10년 그리고 5년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 주택은 초기 지분 20에서 25%만 매입하고 수십 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합원이나 토지주 상황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는데요. 자, 이익공유형이 좋은 거냐, 지분적립형이 좋은 제도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실패한 제도라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나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이거 되게 화딱지 나는데 막상 보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특별법 개정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의 땅을 수용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개인의 얘기예요. 땅을 뺏겠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갖고 와서 이걸 갖다가 분양하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만 주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거 나눠서 나중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나중에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잖아. 네. 이익을 이 시세 차익을 공유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땅 뺏어와서 장기적으로 이 땅을 불려가지고 내가 먹겠다. 그런 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익공유주택은. 그거잖아. 여기에 거주한 사람이 20년, 이렇게, 그러니까 거주 의무, 그러니까 팔고 하게 되면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 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차익분이 커지는 거잖아. 그렇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공시지가로 수용해 갖고 와가지고 발생한 다 사업 시행할 때는 이 돈은 분양대금 받아가지고 충당할 거니까 분양대금 받아서 사업하고 그다음 발생하면 이익은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아니면 우리가 상당 부분 먹을 거야. 그렇죠. 이건 뭐 공사 살찌우기 그 공급 제도인데 이거 완전 열받네.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는 뭐 분양대금을 나눠서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도 근데 나는 이거는 또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전매 제한 기간하고 거주 의무 기간 10년 5년으로 해놨는데 여기 매여가지고 오랫동안 거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10년 있어요. 야 이거 조금 거주 의무 기간이랑 전매 제한 기간 한 7년 반 정도로 두 개 뭉쳐놓고 네. 그 이후에 그냥 일정 시점 이후에는 팔거나 옮겨가거나 할 수 있게끔 해주지 뭐 이렇게 해놨냐. 그런 생각 드네. 근데 아무튼 뭐 둘 다 어느 쪽이든 항상 뭐 저도 했던 얘기 자꾸 반복이라서 왜 자꾸 이 재산권을 이렇게 제한을 처분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공급을 하냐. 이런 옵션이 붙는 건 개인적으로는 뭐 결국은 그 얘기죠. 불로소득을 좌시하지 않겠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쉽게 니들에게 주지 않겠다. 네.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런 요상한 공급 대책이 나오는데 그 근간에는 그렇게 좋은 선의로 포장해놨지만 그 이면에는 안 줘. 이거 우리가 손해 안 볼 거야. 우리가 먹을 거야. 그런 야심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관련된 부분들이 이익공유형이냐, 지분적립형이냐. 사실 내용 보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공을 살찌우겠다. 그러니까 공사가 땅을 많이 확보하겠다. 우리의 자산을 도심 안에 많이 갖겠다라는 야심이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도 이런 형태로 택지에서도 공급하는 물량을 많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업하면 할수록 네. LH 공사가 가진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지. 이득은 계속 늘어나는 거지. 뭐 굳이 앞으로 힘들게 가서 수용해서 원주민들이랑 싸우고 뭐 이거 해가지고 땅 갖고 와서 사업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배부른 안 나오네. 제가 사실 이 기사를 픽한 이유는 이익공유형이냐 지분적립형이냐라는 내용보다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데 사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7번째 다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현금청산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드디어. 자, 그래서 7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2021년 2월 5일 현금청산 시점에 대해서 못 박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실거주자들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사업 유형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중공업지, 빌라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하고요. 3년 한시법, 즉 2024년 6월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24년 6월까지 매입하면 현금청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종류는 재개발과 재건축, 즉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의미할 텐데요. 얘는요, 현금청산 적용 기간에 대해 규정 없이 한시 규정 없이 무기한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시점에서 현금 청산 기준일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시했다라는 것도 참 내용이 재밌는데요. 자, 부칙 조항에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즉 2021년 2월 5일부터 매수한 사람은 우선 입주권을 받을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확한 시점은 2021년 2월 5일부터고요. 예외적으로 상속, 이혼 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을 제외하고는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현금 청산하겠답니다. 실수요자들을 피해보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실수요자의 재정착을 위해서 현금 청산 대상자를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입주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신규 개발 예정지에 과도하게 부동산 자산이 유입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 또 여전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부의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달 안에 후속 법안이 통과하기로 되어 있고요. 공포 3개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6월쯤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마무시한 얘기가 지금 부칙이라는 줄에 한 줄 명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법률 개정안 정확하게 봐야 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무튼 이사 대책 때 얘기했던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못 박아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이 두 가지 방식의 사업 방식에다가 그렇죠. 2021년 2월 5일 이후에 계약한 사람은 분양 대상자가 못 되게끔 그렇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식에 따라 사업하는 데는 앞으로 사는 사람은 분양 대상자 안 되고, 그러니까 입주권을 못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놈도 팔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걸 못 박은 거예요.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사유 금지법. 거래 제한법이죠. 네, 거래 금지법이지. 완전. 책상 위에서 펜 떼 굴려서 이런 거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갈등 속으로 들어갈지 앞으로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이 현장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과 이거 추진을 결사적으로 막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진짜 이 유혈 충돌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냥 뒤에서 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고 한 이 공무원들 나중에 벌 받을 거예요. 벌 받을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혼란하게 한 것들. 자, 책임감 느끼세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얘기 나왔던 초기의 내용들이 수정된 거 없이 그냥 바로 법 개정 그리고 부칙의 명시 쪽으로 지금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달 안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이미 날짜는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가격 안정이라는 가장 큰 카드를 꺼내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하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오늘 별표서에 나왔던 것처럼 공공재개발 지역의 시범사업지, 대상지, 그리고 앞으로 또 신청할 지역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영향의 범위가 작은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추진력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무대포 공포 정치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참 헷갈리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 마지막에 전해드려서 감정 조절하려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요새. 남의 재산 우습게 생각하는 거 나중에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요새 그래도 소장님의 그 사이다 발언이 속 시원하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고 계세요.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요거 많이 먹습니다. 반대편 얘기하느라고. 네. 제 개인 의사와 깝깝합니다. 상관없이.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웃고 떠들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에게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신문, 기사, 뉴스, 토픽이라는 것 자체가 이슈, 논쟁, 그리고 또 좀 불편한 것들이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강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미있고 웃을 수 있는 방송을 진행하는 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자 개인의 의견, 입장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네, 불편함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